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N 이슈 털기 김남우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함께 나눌 내외경제TV의 두 기자분들 모셨는데요. 먼저 이한수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 이한수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신용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 신용수 기자입니다. 네, 요즘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가 시간에 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최장 연휴 기간이었죠. 10일 동안 영화를 4편이나 봤는데요. 요새 다양한 장르들로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기자분들은 평소에 영화 즐겨보시는 편인가요? 네, 영화 아주 즐겨보는 편입니다. 네, 얼마나 빈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편씩은 꼬박꼬박 보고 일주일에 있는 한 것 편씩이요? 같아요. 네. 정말 자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영화 장르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 기자님은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그 남한산성을 봤는데 네. 제가 워낙 그 사극을 중점으로 한 영화를 좋아하기도 해서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걔가 김훈 선배님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네. 이렇게 영화 보게 역사 됐네요. 관련된 영화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고요. 맞습니다. 이 기자님께서는 네. 저는 뭐 장르에 이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는데요. 네. 최근에 청년경찰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뭐 좀 코믹한 것도 가미가 되어 있고 또 그 배경이 또 우리 좀 현실을 바탕으로 한 배경이다 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흥행 기대작이었다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개봉을 끝낸 영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군함도입니다. 이 개봉 첫 주에 예매율 1위였는데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면서 흥행이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이 역사 영화와 관련해서는 개봉 전부터 늘 왜곡 문제가 항상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의 역사 왜곡 문제를 가지고 두 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이슈 털기 지금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드릴 말씀들은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우리 두 기자분들께서 재구성한 내용일 뿐 특정 단체나 작품들을 강하게 비난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먼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대표작 바로 군함도인데요. 이 때문에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군함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군함도는 일본말로 하시마 섬으로 섬 전체가 모습이 군함을 닮아서 군함도라고 이게 이름을 땄다고 하네요. 이 섬이 2015년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 노역의 상징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요. 당시에는 이제 국내외 많은 분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고 감금을 당한 아픈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함도가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군함도의 세트를 실제와 가깝게 만들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연기력이 뒷받침되는 배우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캐스팅을 했다는 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사적 고증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 모았고요. 여기에다가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그 막대한 제작비 그리고 또 홍보가 뒷받침이 돼서 많은 기대를 좀 모았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관객이 당연히 1,000만 관객이 넘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의 예상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제작비가 22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흥행을 좀 하지 못했던 이유,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영화가 생각만큼 관객 유치가 덜 됐다는 평가를 이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관객들의 입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입소문이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가 흥행을 좀 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장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역사 왜곡 논란입니다. 영화 속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실제 군함도의 생존자 중 한 분이 영화를 관람하고 하는데 인터뷰에서 실상은 훨씬 더 참혹했다. 일본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항할 수 있었겠느냐. 어린아이는 없었다는 등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왜곡 논란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군함도에서 벌어진 극적인 전투 신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를 본 관객 중 일부는 실제로 벌어진 사건으로 알고 있다가 이게 허구인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는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비슷한 시기에 또 역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또 한 편이 있었는데요. 바로 택시 운전사입니다. 이 택시 운전사 영화는 군함도보다 조금 다른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좀 받았습니까? 일단 택시 운전사의 경우에는 150억 내에서 제작비를 투자했고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1218만 5710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즉 1000만 관객을 유치했다는 건데 이는 역대 흥행 순위 9위라고 합니다. 택시 운전사도 역사 왜곡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군함도와 좀 논란에서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당시에 벌어진 사실보다는 좀 부풀려졌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네. 특히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인터뷰에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겨냥해서 사격하는 장면은 날조라고 네. 주장을 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택시 운전기사의 주인공인 김사복 씨의 아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좀 그때 당시 아버지 모습과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또 사실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단체 다른 쪽에서는 뭐 김사복 씨의 활동이 진짜 이렇게 영화 속에서 그려진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영웅이 맞느냐 이런 진실 공방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이현수 기자가 말했던 그러한 논란이 영화 흥행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김사복 씨 아들 논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임이 밝혀졌고요. 또 영화 속에서 그려진 내용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거나 왜곡되지 않았다는 관객들의 평가가 뒤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화가 5.18 사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김사복 씨 개인에 대한 그런 인적 사항들이 영화 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입소문의 차이가 조금 더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군함도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을까요? 아까 신용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좀 사실이 아닌 탈출신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존자 증언을 보면은 당시에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었고 또 그런 곳에서 갇혀서 이제 붙잡힌 사람들은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이제 영화에서는 거기 붙잡혀 있었던 한국인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이제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과 다르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뭐 출연진의 몸이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붙잡힌 분들은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네. 너무 힘든 현실에서 버텨야 했는데 네. 근데 배우들이 몸이 너무 좋다거나 네. 그리고 또 그들의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 보이진 않더라. 아니면 또 이제 중간중간에 도박을 하면서 뭐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도박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말이 안 된다. 또 일본 군인과 친부들을 맺고 담배를 빼돌리는 등의 행위는 있지 않았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전부 다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생존자 자손이 밝힌 이야기 중에 한국인들을 일본인들이 이제 탄광에 몰아넣고 폭발을 시키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탈출했던 그 자손이 얘기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들을 전부 다 왜곡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다큐멘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된 탈출신이 좀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택시 운전사도 탈출신이 있습니다. 이 영화 막바지에 이게 등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이었냐를 생각해보면은 군함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닙니다. 또한 이제 이 영화 감독도 탈출신, 그러니까 정확히는 추격신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넣기 전에 당시 택시 기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줬다는 점을 대변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의 흥행 이유에서부터 탈출이 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5.18 참상을 제3자의 입장, 외국인의 입장에서 밝혔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군함도 내에서 희로애락이 주요 주제이긴 하지만 막바지의 탈출을 위한 여러 가지 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탈출을 주요 주제로 다는 군함도 탈출이 허구가 된 상황에서 관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용수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서 좀 피해자 이미 명백한 사실에 입각한 영화인데 불편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또 같은 피해자들끼리 서로 이용하는 모습이 곳곳에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극적인 결말, 그러니까 나중에 탈출 이후까지 가기 위한 결말을 위한 어떤 장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한국인은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심리들은 좀 당시에 일본인들이 식민지로서 한국인들의 심리를 얼마나 잘 악용했는가를 네.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군함도와 그리고 택시 운전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역사와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속에서 또 역시 왜곡 논란이 일었던 영화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대표적으로 있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보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귀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덕혜옹주도 역사 왜곡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귀향 같은 경우는 표현이 너무 뭐 적나라하거나 좀 잘못 표현이 됐다는 이야기 또는 또 한 역사가가 이제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때 예를 들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참 좋은 분위기 속에 가족을 가진 딸이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인데 뭐 그런 건 사실 역사에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덕혜옹주 같은 경우는 이분이 뭐 애국지사들을 위한 어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그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네. 지원하는 역할로 나온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덕혜옹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연설하는 그 장면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네. 이렇게 영화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는 휘말리고 어떤 영화는 휘말리지 않고 그 차이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그 관점의 차이가 좀 크다고 봅니다. 이제 관련 지식 없이 영화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100%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함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영화 군함도를 본 관객이 우리는 저렇게 탈출했구나, 일본과 싸웠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젊은 층은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게다가 이 작품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봤다고 하면은 과연 한국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실제 군함도는 이제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근현대사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반면 이제 우리나라는 강제 노역에 담긴 곳인데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일본과 싸운 장면으로 또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면은 이제 일제와 싸웠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한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상업 영화고요. 그리고 또 감독도 그렇게 밝혔고, 그리고 유네스코나 해외 인사들이 영화만 보고 어떤 사실을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라고 하는 이 분야 자체가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한을 푸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네. 역사 속 피해자들이 어떤 울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한이 쌓여 있는 거를 풀어주자는 게 어떤 영화의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버텨왔고 그들이 평생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는 그 한을 풀어주자. 그거를 한번 보여주고 그 안에서 벌어졌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큐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영화 역사 왜곡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국 마케팅이 함께 거론되는 상황이 또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애국 마케팅이라는 게 또 뭔지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소개를 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애국 마케팅은 영화에서 좀 흔히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분야부터 해서 많이 쓰이는데요.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명량이나 활, 그리고 뭐 디워, 뭐 이런 영화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한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우리 아픈 역사를 다루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좀 많이 가고 또 쉽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애국심을 자극할 만한 소재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적군의 가족이 살해를 당한다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인이 그 대상이 되겠죠. 또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 그리고 군함도 같은 경우는 일장기를 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장면들이 애국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소재를 활용한 영화에서 애국 마케팅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흥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게 영화계의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이렇게 애국 마케팅을 활용하다가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이 인터뷰에서 오해의 여지를 남겨서 오히려 흥행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군함도를 제작한 류승환 감독은 그 군함도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니다. 군함도 이미지를 보고 그 안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닌 상업영화, 블록버스터 영화임을 강조했다고도 하네요. 근데 감독의 코멘트가 전체적으로 이게 부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증을 많이 했다는 평가와는 달리 상업영화라는 점에서 극적 장치를 넣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솔직히 이 점도 이해가 이렇게 막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감독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에 맞게끔 대신에 배경적인 어떤 그 영화의 흐름 그리고 분위기 이런 걸 위해서 고증을 많이 받은 것이지 그 고증을 이용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어떤 그 사실에 입각한 영화를 만들겠다 이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한 말이 그게 어느 정도 오해를 살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영화가 전부 역사 왜곡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영화 역시 상업 영화이고 또 하나의 어떤 문학 작품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보는 관점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자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화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어떤 그 지적과 그리고 사회적 관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전자 쪽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엄연히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 고증 그거를 풀어내는 거는 다큐멘터리 장르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화를 좀 하나의 작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영화에서 군함도라는 영화에서 송중기 같은 또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가공의 캐릭터가 없이 네. 그냥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던 어떤 탈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들을 좀 이김으로 인해서 카타르시스를 전달한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이 없이 역사 속 그대로 모두 뭐 제대로 된 탈출이 안 되고 소수만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면은 이게 참 영화로서 보기에는 아쉬운 결말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사람들이 보면서 오히려 울분이 그냥 쌓이기만 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영화로 남을 수도 사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영화는 영화로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영화를 영화로 봐야 한다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요. 게다가 또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런 거를 기대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류 감독도 말했듯이 군함도 내에서 좋은 조선인, 나쁜 조선인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본인, 나쁜 일본인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을 그려낸 것은 감독의 의도겠지만 이를 관객들이나 평론가들이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편하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어찌됐건 이 흐름상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인들이 어떻게 한국인을 이용을 했는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작품을 통해서 한을 어느 정도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26년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5.18 사건에 관련된 이 역시도 같은 내용인데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이 어떤 그 당시에 대표됐던 인물을 어떤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허구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허구인 내용이지만 결말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열리는 결말로 끝이 나거든요. 네. 이게 암살에 성공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장면으로 끝이 나버리다 보니까 그 결말에 대한 평가가 좀 아쉽다.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어떤 해결점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평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또 영화라는 장면에서 어떤 명확한 결말이 있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이제 1,000만 관객을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4분의 1이나 5분의 1가량이 영화를 다 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매체가 됐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영화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의 4분의 1, 5분의 1에게 어떤 생각을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점을 역시 정치권에서도 또 놓치지 않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정치권이 영화를 이용한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매체가 영화죠. 근데 영화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크게 마련인데 정치권에서도 국회에서 함께 시사회를 열어서 같이 뭐 본다는 둥, 뭐 코멘트를 하고 난 뒤에 기자들이 그걸 활용해서 멘트를 쓰는 일이 무척이나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SNS가 발달을 하면서 이 어떤 좀 흐름에 이렇게 쉽게 휩싸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네.
저도 이 신 기자 이야기랑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영화가 영향력이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보니까 요즘 좀 정치권에서 하나의 행사로 채택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회의원회관 같은 경우만 가도 이렇게 어떤 영화 시사회에 대한 같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보는 그 시사회 행사가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좀 자신들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거든요. 특히나 SNS에 요즘에 또 영화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분들도 워낙 많고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기의 해석만이 아니라 좀 남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듣게 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연평해전만 봐도 뭐 한민관 국방부 장관이나 당시에 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단체 관람에 또 동참을 하기도 했고, 연평해전은 검찰청, 법원, 뭐 학교 이런 데서 단체 관람이 이루어지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자발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내가 해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 부분은 감명을 받았다거나 이 부분은 정말 애국심이 돋는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비판적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체 관람을 하고 학교에서 공짜표를 뿌리거나 아니면 따로 시간을 빼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강요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좀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네. 단체 관람이란 게 좀 좋은 취지일 수도 있지만 강요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일부러 구시대적인 발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와버리면 영화를 영화로 보기가 힘든 그런 좀 시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택시 운전사를 그 독일 사진 기자의 부인과도 함께 가서 관람을 또 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부산에 가셔서 국제영화제에 참석을 또 깜짝 방문을 하시기도 했고요. 이만큼 정치권에서 또 영화가 함께 엮이는 일이 굉장히 또 많아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려가 또 제기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수 기자께서 아까 오프닝 때 남한산성 최근에 보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건 역시 또 어떻게 보면은 애국 마케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감상하신 결과 또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남한산성 영화를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소설이 원작이다 보니까 네. 그 과장됐거나 허구가 없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을 오버랩해서 네. 지금 겹치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그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야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등의 이런 멘트를 남김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파장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산성 아무래도 그 소설을 원작으로 했을지라도 이렇게 정치권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인 그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어떠한 인물이다. 아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논쟁의 거리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저는 남한산성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현재 정치 상황과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이 기자님께서는 또 최근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영화 혹은 다른 영화 중에서 혹시 관련된 내용으로 보셨던 영화 있으십니까? 관련됐다기보다도 이게 오늘 얘기한 주제랑 좀 맞닥뜨려서 네. 약간 청년경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경찰도 사실 최근에 논란이 됐죠. 이거는 뭐 역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 장소 벌어진 네. 장소에 사는 시민들과 그 단체들이 이제 이 장소에서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네. 우리 쪽에 좀 피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 영화는 영화인 거고 네. 그 배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로서 그걸 만드는 것이지 네. 뭐 그 지역에 가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거나 또 뭐 어떤 인물을 비슷하게 그려냈다고 해서 그 인물이 반드시 그렇게 했다. 좀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산성 얘기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캐릭터들이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그거를 영화로서 극적으로 풀어낸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그게 꼭 이 사람이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뭐 이 사람은 절대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걸로 인해서 영화가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시작 전에 항상 영화에서 해당 지명은 뭐 가상의 뭐 지명이고 네. 뭐 실제 인물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 영화와 저희의 처해 있는 현실과 이제 오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연관을 좀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닐까라는 좀 우려가 좀 되네요. 네, 그렇죠. 영화가 굉장히 또 요즘에는 사실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아무리 옛날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네. CG 같은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입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미리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현실 상황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과 전혀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 영화 군함도와 택시 운전사 그리고 나머지 영화들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를 신용수 기자님부터 먼저 정리 한마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만 영화 시대가 이제 열리고 계속 있는데 대중이 그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여체가 하나 중 하나가 영화입니다. 그만큼 영화가 가진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동료, 가족과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 중 하나가 이제 되었는데 그런데 이 영화가 아무리 극적 장치를 위한 부분이라지만 역사 왜곡과 지나친 확대 해석이 된다고 하면 게다가 이걸 보는 관객이 관련된 지식이 없다고 하면 영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관객분들한테 이러한 정보가 있으니까 먼저 공부를 하고 영화를 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한 건 사실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화를 제작하기 앞서서 관객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고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석은 당연히 이제 관객들의 몫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비판받을 수 있는 영화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뭐 문제가 삼아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역사를 접할 때 어떤 장르로서 이 역사가 이용이 됐는지는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영화, 액션이나 뭐 블록버스터나 느와르나 이런 장르들은 또 영화로서의 느낌이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상업 영화가 역사적 고증으로 바탕으로 한 그냥 역사서처럼 내버리면 그건 뭐 관객들이 오히려 더 안 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업 영화는 상업 영화라서 좀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정치권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하는 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뭐 분위기를 몰아가거나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좀 줄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영화는 영화로서 좀 인정을 받았으면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자 쪽에서도 그리고 관객 쪽에서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정리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던 국내외 영화들이 총 17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명량이나 국제시장, 암살, 변호인, 왕의 남자 등 역사 관련된 영화가 무려 7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관객들, 국민들에게 굉장히 역사 영화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곡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감독의 표현이었을 뿐이다, 영화적 장치였을 뿐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쪽과 어쨌든 사실을 왜곡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의견,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팽팽한 대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언제 그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해준 두 기자분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25분에 더 흥미로운 주제와 뜨거운 이슈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